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감사위원회가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 한 것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른바 쌍권의 한 명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은 빠졌죠. 당장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과거 당직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했던 전략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흥행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 인물도 없고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찬탄과 반탄 구도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원 74조위를 근거로 후보 교체를 한 것은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후보 교체를 비대위가 아까도 말씀드린 당원 당규 근거 없이 한 것이어서 이 새벽에 이렇게 한 거는 뭐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당원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아니었나.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 2명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으로 봐서 1개월하고 3년 중에 제일 중요한 3년으로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오늘 국민의힘 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신 대로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징계를 청구하는 겁니다. 윤리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런데 강성필 의원, 그냥 지난 대선의 후보 교체 논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였죠.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어떤 여당이 보기에, 성자가 보기에,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훨씬 권한이 많고 훨씬 실세인 것 같은데 갑자기 권성동 이 전 원내대표는 빠지고 권영세, 이양수 이분들이 들어갔다고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마도 이 이양수 이분은 당시에 선관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권영세 이분은 이제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우두머리들만, 그 각 조직의 우두머리들만 조금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선관위하고 비대위원장.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얘기까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왜 그렇게 욕을 먹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을 질 만한 행위를 한 점은 없다.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단일화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 선출 후에 다른 태도를 보여가지고 다수의 의원들이나 비대위 등 당 지도부가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당원 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거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은 공식적인 권한 여부를 좀 따진 것 같기도 한데 당시 생각해보면 권성동 의원이요 알량한 후보 자리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 단식 그러니까요.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그 공세 수위에 권성동 의원이 가장 전면에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정당이라는 게 헌법기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정권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결사체, 정치 결사체잖아요. 그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맞지. 뭐 조항 따져가지고 요 조항은 되고 이 조항은 되고 아니 이게 무슨 뭐 공직의 헌법기관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무감사를 열었다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당헌 당규를 보면서 지적은 해야 되지만 사실 어찌 보면은 또 4분의 1은 김문수 후보 책임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실질적으로 8강서부터 계속 난 단일화하겠다. 나는 뭐 윤덕수도 되고 뭐 다 되고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실제로 가가지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막판에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는 정말 그 후보 교체에 대해서 너무 말하자면 정당성을 그 후보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되자마자 하루 만에 밀어붙인 그 논란은 이제 사실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또 있다고 해요. 근데 조항을 보니까 우리가 물을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당이라는 게 정치 결사체인데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그게 우선이어야지 예. 무슨 조항이 없어 안 되면은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예. 그건 공무원들이 징계를 따질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사실 이제 유일준 지금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때 영입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해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빠지고 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책임은 있으나 물을 수 없다고 하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 징계가 1개월부터 3년까지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를 내리고 두 사람은 조항이 없고 책임을 묻기가 좀 애매해서 우리 이렇게 했다. 이게 앞뒤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여론화 작업은 되겠지만 예. 실제로 윤리에 가면은 이게 그냥 통과될까요? 더군다나 예. 윤리위원장은 그 권영세 의원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 당무감사위가 감사는 했으나 예. 뭔가 형평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혁신위도 그렇고 감사위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언가 조사 결과라든가 뭔가 혁신안을 내놓을 때마다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는 내고 예. 시도는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혁신이 두 번도 안철수 의원은 쌍권에 대해서 사실은 예. 안철수 의원도 보십시오. 이른바 쌍권, 권영세, 권성동에게 책임 물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유야며 넘어갔죠. 예. 그다음에 이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5대 혁신안, 뭐 7대 과제 이런 게 다 지금 또 물 건너 가는 거죠. 인적쇄신 뭐 37명 그때 한나라당 천막 당사 때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그러니까 말만 남았어요. 지금. 그냥 말만 남아요. 예. 그렇죠. 이번에도 저는 이 당무감사의 결정도 처음에 뉴스 봤을 때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저도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 그냥 책임져서 그냥 넘어가자는 그 예. 건너가기 전략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혁신이 정말 시작은 미약하나 끝이 창대해야 되는데 예.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용두사미로 가는 그런 지금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당원권 3년 정지라고 하니까 이거 제일 큰 그러니까요. 제재인데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저기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윤리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한 단계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그래서 제가 뭐 쉽게 말하는 정치권 통밥으로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예, 경험. 제 생각에는 예. 아마 이제 당원권 정지 3년이지만 3년이 돼버리면 다음 총선에 출마를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에서 아주 많으면 2년 정도로 당원권 정지가 양형이 조금 감형될 것 같다. 예.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왜 그러냐면 이 권영세 이 전 비대위원장의 지역구가 용산입니다. 예. 여기가 좀 치열한 곳이에요. 여당과 야당이. 아. 그리고 또 이양수 이번 선관위원장 이분이 강원도의 속초의 지역구인데 그렇죠. 또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3년은 조금 과도하고 예. 한 1년, 2년 정도로 해서 총선 출마의 길은 좀 열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될 것 같습니다. 윤리위에서 조정이 될 것 같다. 예. 최수영 평론가도 비슷한 생각이시죠?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예. 3년을 하면 이 두 분에게는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형 선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평에 맞고 모두에게 균일하게 어떤 이런 잣대가 적용됐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으면 가능한데 예. 왜 저분은 빠졌고 그리고 그렇게 책임이 있다는 분은 지금 또 김문수 후보는 당대표에 또 출마하고 그렇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또 오히려 지금 또 본인도 이 자체도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도대체 당무감사가 갖고 있는 끝은 어딘가라고 봤을 때 저도 윤리위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양형이 좀 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저는 뭐 1년도 가능하겠지만 더 낮게도 가능하다고 좀 봐요. 낮게도? 그래서 뭐 1년이면 또 지방선거인데 예. 이 두 분이 그럼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로 감형할 수도 내려갈 수도 있고 하여튼 예. 저는 뭐 윤리가 어쨌든 좀 낮춰잡는 하향 조정은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또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두고도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송원석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죠. 한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 요구와 윤리위 제소를 이야기하시던데요.
당직자를 폭행한 송원석 위원장에게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당장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송원석 위원장을 갑질 및 폭행으로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 이어서 이제 민주당에서 오히려 역공을 펼치는 건데 최수영 평론 당시의 일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어떤 당에 이제 그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직자가 제대로 그때 이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이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면 정강이를 조인트를 뭐 정강이를 해서 그게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그로 인해서 논란이 되니까 송원석 의원이 탈당을 합니다. 탈당해서 나중에 또 제2당이 이제 돼서 들어온 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직자에 대해서 그 정말 폭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사과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을 졌는데 이게 이제 저는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마당에 이제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강선우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직에 제명한다고 이제 국회 윤리 제소를 하니까 공세를 이어가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럼 당신들은 깨끗한 손이냐? 우리를 징계하려는 이 손은 당신은 깨끗한 손이냐? 저는 이제 역공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게 여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하면서 불거졌기 때문에 여당에서 두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민주당에서 나왔으면 왜 당신들을 해묵었던 일을 꺼내고 또 우리는 탈당을 해서 이미 책임을 졌던 사안인데 그럼 강선우는 탈당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야권의 연로라고 하는 홍준표 전 시장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더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은 오늘입니다. 오늘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은 그제 이 문제를 SNS에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이제 생각들이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이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설을 했는데 자 그러면 왜 정강이를 차고 욕설을 했을까를 뒤집어 보면 그럴만 했을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앞서서 화면에도 나왔지만 선거 출구조사 방송에 본인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권위적인 겁니까? 아니 자리 마련 좀 안 해놨다고. 저는 뭐 대단한 큰 잘못을 한 줄 알았어요. 그 당직자가.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과연 강선우 그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예요. 저는 이거 너무 잘못되고 너무 후회스러운 게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었어야 되냐. 이런 기회에 차라리 여당과 야당이 지금까지 잘못된 과정이 있었다. 여야가 공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걸 좀 제도 개선을 하고 문화를 좀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건전한 야당의 대표로서 할 말인데 아니 본인이 할 말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제 역풍 맞을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교육부 장관도 이제 자진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 야당으로서 좀 승기를 잡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과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헛스윙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게 이제 물론 지명 철회 하나, 자진 사퇴 하나 해서 야권으로서는 사실상 그 어찌 보면은 야권이 지리멸렬해 있는 상태였고 청문회에서 그렇게 야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과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의 그 보좌진 협의에서 또 이런 강한 성명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성과를 얻은 건데 여기에 좀 더 편승하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밀어붙여서 강선우 의원의 의원직 사퇴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최동석 뭐 인사혁신처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장관 후보자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이거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공세를 펼치는데 중요한 건 가장 비대위원장이 4년 전에 그것도 이 사건이 연루돼서 탈당했다가 복당한 분인데 이 사안을 가지고 예측을 못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뭐든 넘치는 건 모자라면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대로 우리가 이 차제에 한번 국회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었으면 오히려 더 말하자면 설득력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강선우만 끌어내리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했던 게 좀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이 얘기는 어쨌든 송원석 전 의원은 그때 탈당을 함으로써 사과됐고 근데 강선우 의원 이번에 입장 해명문 보시면은 대통령에게 미안하고 국민에게 미안하고 당에게 미안하지만 보좌진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올바른 사과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송원석 의원은 그 당직자에게 구두도 사과하고 그다음에 탈당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책임도 졌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서 이제 최수영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홍준표 전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홍 시장은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할 거리를 찾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홍 시장이 귀국한 이후에 지금 정치적 공간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6개월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어쨌든 지지율이 계속 그래도 상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목도 그러니까 언론의 주목도도 거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고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해 있다 하더라도 홍 시장에 대한 비토 정서가 매우 강해요. 당신이 정치적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이준석이 이번에 스타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와이 가서도 끊임없이 당을 저격했는데 예. 이제 돌아와서 자꾸 이게 현안을 얘기한다는 건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항전 시장의 정치적 공간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들기면서 균열을 유도하고 내부 파열음을 유도하고 자기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건데 이게 과연 원로다운가? 사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게 여당의 원로 전 여당의 원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꺼내서 지금의 그렇지 않아도 힘든 야당을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하겠느냐라는 비판으로 그러니까 계속 두드려가지고 틈이 벌어지기를 그렇죠. 그 의도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저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 균열을 유도하고 어쨌든 계속 끊임없이 어쨌든 국민의힘을 좀 자극하는 예.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도 동의합니까? 네, 뭐 일괄 타당성 있는 저는 그 예.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저는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이 또 이제 자기가 봐도 이게 좀 바보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이 소문이란 게 있습니다. 이 쉽게 말해서 베스트 3도 있지만 월스트 3도 있어요. 야, 그 국민의힘에 어떤 의원 누구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아이고 뭐 민주당 보좌관 입장에서 봤을 예, 때 이게 하다하거든요. 항상 이 19대, 20대, 20 다 있었어요. 그거를 의원들 중에서도 그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고자진 의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친한 의원들은 그걸 뻔히 아는데 송원석 의원이 저렇게 말하면 과연 국민의힘 너희들은 돌 던질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창조적인 파괴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사실 정말 너무나도 지금 뭐 개선될 의지가 안 보이니까 네. 저는 차라리 친윤 진영에서 친한 게 좀 비례대표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당시켜줘가지고 따로 살림 차려가지고 각자 도생해가지고 또 지지율 또 많은 사람이 또 다시 보수의 적자가 되는 게 전당대회 준비. 저는 그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예, 이 일이 2021년 4월에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탈당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었네요. 그때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한번 듣겠습니다. 사무처 폭행 관련해서 여쭤볼 거 있어가지고. 갑질 폭행이라고 논평 내신 거는 보신 거죠, 의원님? 더 이상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과거에 당직자 폭행 문제 요거로 탈당했던 사실 요거 거론하면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 예, 저는 반성하고 사과했고요. 그래서 처벌을 받아가지고 탈당도 했고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선필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자본 문제가 이제 주말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수그러든 거라고 봐야 됩니까? 좀 수그러든다고 봐야죠. 예. 이제 남은 장관들 이제 청문 보고서 요청을 했으니까 이제 아마 이제 더 임명이 되죠.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없이 이제 갈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대응은 조금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자진 사퇴, 한 명은 이제 그 지명 철회라는 이제 초강수를 둠으로써 예. 어느 정도 불씨는 껐다고 보는데 다만 반응성의 문제에서 조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불거졌을 지난주에 처리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조금 시기가 늦어서 더더군다나 이번 목요일까지 다 청문 보고서 요구하고 이렇게 해놓고 하루 만에 이제 기류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데 예. 약간 반응성의 측면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만시지탄이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재명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조응하는 그런 마지막에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오만 프레임에 갇혀지지 않은 거는 예. 그나마 마지막에 거둔 성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결국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신지호 전 의원이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저는 자진 하당 선언이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개혁은 이제 전당대회 직후에 뭐 저희들이 이거저거 뭐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전국 순회 민심 현장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면서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풀뿌리 보수 운동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밝힌 일정은요. 불출마 선언하고 처음으로 좀 가시적으로 하는 일이 이제 라이브 방송이에요. 토요일 밤이니까 내일 밤에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해오던 거하고 일단은 동일한데 여기서 보면 정치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치 플랫폼이라고 하면 네. 그게 정당 아닌가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정당이죠. 네, 대표적인 게 정당이에요. 예. 국민들에게 호소해가지고 당원을 모으고 또 그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이것을 정책으로 법안으로 만들어가지고 관철시키고 또 이 정치 결사체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겠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 플랫폼입니다. 예. 물론 거기에 하나가 더 붙을 수도 있죠. 온라인. 그러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민원을 접수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렇게 소통의 어떤 공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저는 그냥 정치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예. 사실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메시지가 분명해야지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아,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내가 응원해야지 도와야지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건데 일단 정치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규정을 하는 그런 사전 작업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연장해서 또 설명을 네. 보면은 동료 시민 아카데미도 하고 풀뿌리 보수 운동을 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풀뿌리 뭐 민주정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지역에서 그거를 그렇죠. 활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 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래서부터 올라오겠다는 이제 얘기인데 그 특히나 이제 신지호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사실 중국의 정치 용어죠. 중국에서 이제 나중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미리 내려가서 이제 지방으로 가서 시진핑도 그런 것을 받아왔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실각했을 때 그때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집권하는 걸 또 하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 의미가 하방이라는 단어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하방이라 하면 조금 그 국민 속으로 민중 속으로 이런 좀 말하자면 정치적인 좀 훈련을 더 쌓겠다는 식의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봐도 좀 말이 길어요. 정치 플랫폼 만들겠다. 동료 시민 아카데미도 하고 풀뿌리 보수 운동하겠다. 얘기가 길다는 거는 본질이 지금 뭔가 명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당원 가입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어요. 그래서 사당역에서 봤다가 나경원 의원하고 진종호 의원하고 막 충돌하기까지 막 했다면 나경원 의원 지지자들하고 왜 남의 지역에서 당원 받냐니까 아니 무슨 정당의 지역이 어딨냐고 이게 무슨 세습 봉건지 시지냐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뭔가 그립을 지려고 하던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지금 하방 선언을 한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지금 너무 빠른 타이밍에 이게 이루어진 변화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뭔가 준비해놨다기보다는 하방을 하면서 이제 조금 장기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갖고 하겠다. 특히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치적 연대라는 말을 씁니다. 연대. 이 연대라는 말이 연대라는 말이 좀 미묘한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키워드를 놓고 보면은 일단은 지역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정치 플랫폼을 만들고 그다음에 연대를 하고 이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을 해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여차하면은 보수의 새로운 어떤 신질서를 밖에서부터 만들어서 내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비칠 수가 있어서 앞으로 향후 행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봐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있다고 봅니다. 아니 왜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치 개념을 하나도 잘 모르는 자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정치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의 행동인 것이냐 아니면은 뭐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신 거죠. 새로운 정치 개념을 보수 진영에 투입하는 것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기존의 문법으로 이걸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정당의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뭘 밖에 나가서 플랫폼을 만들고 뭘 하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국민의힘은 고쳤을 수 없는 정당이란 내부의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면 내가 밖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말 그 우회해서 들어가는 전략을 한번 가질 것인지 이제 내부에서 본인이 당권을 장악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사실상 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동훈의 정치 실험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저는 구체성을 어떻게 띌 것이냐 이걸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지지, 여론도 필요하고 세력도 필요한데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요? 어떤 정치 구력이라든가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시간에 비교해서 예. 어쨌든 친한동훈계 그리고 뭐 누구는 뭐 팬클럽이라고 뭐 비난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을 지지하는 나름대로의 팬덤을 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인정하고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정책하고 정치 두 가지 면에서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한동훈 전 대표 도대체 김포시 서울 편이 언제 될 겁니까? 제가 자주 물어봐요. 근데 그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아젠다 그리고 이 김포시 서울 편입은 어떤 문제가 충돌하게 되면 경기 남북도로 분도가 되는 그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만큼 국가 전체적인 어떤 아젠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걸 단면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본인이 조금 갖춰야 될 소양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예. 정치 같은 경우도 사실 장동혁 의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때 개라고 사무총장하고 했죠. 예. 그다음에 본인이 당대표 할 때 수석 최고위 하면서 한편 듀오였잖아요. 듀오 그야말로. 예.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가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계가 사실 엄청 깊이 한번 반성해 볼 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출마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히 포텐셜, 성장 잠재력은 있는 분인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이런 정당 안에서요 조금 본인이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조금 풀뿌리라든가 이런 것은 뭐랄까 지금 당장에 전당대회 출마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그 한 걸음 물러서는 어떤 핑계같이 느껴지는 면도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일단은 현장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에서는 그러한 거를 가만히 놔둘 것이냐 그런 기회를 줄 것이냐도 좀 의문입니다. 좀 얘기를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지가 당대표 출마하겠다. 당선될 가능성을 출산 튕겨 가능성이 있으면 하겠죠, 당연히. 그럼 불출마가 아니라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저는 불출마가 아니라 정계 은퇴. 은퇴 선언하면서 동시에 구치소 앞에 가서 석고 대제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동훈은 석고 대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정치적인 판단에 늘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데요. 보수 진영이 전체가 절멸될 위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되려 했던 분이 당내 전쟁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물론 전당대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친윤 구주류가 우세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판세로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이 다시 지도부를 형성을 할 테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냐. 오히려 그 싹을 하나씩 자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치가 현실이고 예. 뭐 정치는 원복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8.22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지도부가 만일 이제 구주류가 미는 사람이 됐다 싶으면은 그 당연히 한 전 대표 지우기 작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전 대표를 약간 결이 같다고 하는 안철수, 조경태, 뭐 더 나아가서 주진우 의원까지 만약 이분들이 이제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결은 달라지죠. 그러면은 이제 안에서의 개혁과 밖에서의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풀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정치 혁신이 합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권력은 또 하나인데 과연 그때 당 대표를 했던 분들이 그럼 외부의 한동훈과 또 다시 또 연대까지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더 난제가 될 테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구주류가 다시 여기에 만일 여기에서 정말 당권이라는 그 힘을 가질 때는 한동훈 지우기에 완전히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놓고 보면은 밖에서부터의 연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는 신당까지도 그건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치 플랫폼이란 말을 뭐 굉장히 좀 고상하고 어렵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적으로 정치 세력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8.22 전대까지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때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발신하는 메시지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지 그 최종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전환기 씨가 하도 논란이 되니까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언행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서울시당한테 지시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전환기 씨를 국민의힘에서 떼어놓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법적 어떤 당헌 당규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의지만 있다면 전환기시는 충분히 있다. 출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전했던 사례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전환길 씨가 조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방금 화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정계 은퇴해야 된다, 뭐 나쁜 사람이다, 뭐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막 하잖아요. 예. 저는 이분이 과거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되게 아쉽다고 생각했던 점이 뭐냐면 이분은 무슨 주장을 할 때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러하니까 한동훈이가 석고대죄해야 된다. 예. 이런 잘못을 한동훈이 했으니까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앞뒤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뭐 가서 석고대죄해라, 뭐 서울구치소 가서 이래라. 이래 보니까 조금 설득력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과연 전환길 씨가 한동훈 전 대표만 앞으로 공격할까요? 아닐 수가 있거든요. 제2의 홍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당신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당대회 뭐 누군가를 지지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야말로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계몽령 전파자가 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과감하게 초기에 전환길 씨를 끊어내야 되는데 예. 왠지 제가 봤을 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예. 뭐 서울시당의 결과, 뭐 조사 결과를 한번 보죠. 또 하나가요.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는데 역시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재산을 한번 봤더니 79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지난해보다는 한 5억 정도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79억이면 적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발언들을 보면 돈도 없이 구치소 갔다. 영치금 모아달라라고 하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비 대기 힘들다. 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네네. 이 금액이랑 잘 매치가 안 돼요 지금. 근데 사실 뭐 이 금액에다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부부 재산이 합산된 거니까 김 여사 재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김 여사 재산이 많죠 여기. 여기에 거의 90% 이상이 김 여사 재산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뭐 부부가 같이 공동체니까 뭐 사실은 뭐 부부가 경제 공동체인데 여기에 돈이 없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죠.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대통령 영치금 없다 했던 얘기,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난 지금 고립무원의 처지다. 다 나한테 등을 돌리고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는 정치적인 레토릭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받아봐야 400만 원뿐이 못 받습니다. 400만 원 넘어가면 영치금 넘어가면 그 계좌로 들어가서 출소할 때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400만 원 없다고 그 얘기를 할 건 만무하고요. 그래서 전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나마 자기에게 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론밖에 없는데 예. 나는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를 계속 보면은 무조건 정치 탄압입니다. 이건 나만 수사하면 되고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예. 그런 메시지에 일관된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돈이 없다라는 개념은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건 정치적인 수사 혹은 이제 내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다. 실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변호사들이 조력하지 않으면은 그거 사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지 저렇게 관보에 게재된 돈이 있고 저기서 다 현금할 수 있는 돈들이 있을 텐데 돈이 없다는 말보다는 저는 제가 보기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안을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동정심 혹은 또 여론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저렇게 약자에 대한 좀 일종의 그런 프레임을 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산 변동 내역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5억 정도 늘었다는 거는 왜 그런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그랬을까요? 네, 뭐 그렇겠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펀드라든지 어떤 예금성 자산이 어떻게 뭐 금리가 더 높아져가지고 뭐 이자가 붙었다든지 예. 뭐 수익이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돈 한 푼 없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는 변호인들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으면 변호인들이 뭐 한 30만 원 챙겨가지고 현금으로 가져가세요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챙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달에 제가 뭐 물어보니까 뭐 한 30만 원이면 충분히 뭐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한 400만 원 벌써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럼 1년치 영치금은 다 모인 거예요. 예. 그리고 앞서서 우리 앵커나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영치금 없어서 이분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만 저는 이런 것들을 유도해가지고 또 국민들이나 지지자들로부터 막 영치금을 모금해가지고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만큼의 영치금이 이만큼의 단시간에 모였다 해가지고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윤건영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사우나 얘기인데 뭐 관저에 있는 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다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집무실에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관리본부장으로서. 네.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확인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 저희 골프 퍼팅용 매트는 얼마 전에 철거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게 맞습니까? 저 의원님 저희 이것도 답변에 제한이 됩니까?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처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22년 12월부터 경호처가 5층 샤워장을 사우나로 개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건데 최소영 평론가님, 네. 뭐 일반 회사의 샤워실 정도는 네, 다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런데 굳이 사우나 시설이 집무실에 필요한가 하나하고 네. 이거를 왜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요구했을까?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분이거든요.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제 뭐 샤워 시설이야 뭐 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디 이제 행사장 갔다 와도 이제 뭐 옷을 갈아입거나 뭐 땀을 흘렸을 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우나라는 거는 일종의 좀 약간 특수한 용도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좀 말하자면 휴식의 개념도 같이 좀 들어가는 예.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좀 체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땀 흘리기를 좋아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반신욕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걸 즐겨하고 선호하는 경향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할 수가 있다고 좀 봐요. 국가 원수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100번 양보해서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뭐 샤워 시설 하나, 그 샤워 시설을 약간 사우나 용도를 포함해서 해서 좀 더 땀을 흘린 다음에 할 수 있게 하나.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다음에 왜 이거를 공식적인 비용이 아니라 왜 현금 결제한다? 예.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뭔가 그 말하자면은 그 경호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호처가 그냥 인테리어 쪽에다가 그냥 현금 결제할 때니까 기록에 남지 않으려고 했다. 근데 저는 황당한 게 샤워장이 그 사우나로 개조됐으면 분명히 돈이 들어갔을 텐데 예. 뭘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감춘다고 이게 감춰지나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을 했는데 저는 뭐 이게 만일 조사한다 그러면은 샤워장, 그러니까 사우나실이야 놓을 수는 있는데 예. 왜 그걸 현금으로 결제하려 했는지 이 부분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먼저 최소영 평론가님 뭐 말씀처럼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거를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해당 업체에서 이런 방식은 불법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면 경호처가 불법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좀 공직자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예. 아니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상 필요하면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 일만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예. 우리 국민들이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걸 이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산 세워가지고 국회 허락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뭐 시장에서 뭐 물건 깎습니까? 4,500만 원 견적 나왔다고 하니까 현금으로 3,000만 원 줄게라고 이렇게 불법을 종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예산으로 쓰면 국회 보고해야 돼요? 아니 보고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게 되면 자료가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비용도로 썼는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산이 나왔는가 중요한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이 골프 연습장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직원 뭐 건강 증진 관리 시설 해가지고 예산 책정해가지고 국회에다 제출해가지고 또 뭐냐고 물어보면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깎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고 광역 단체장 같은 분들의 이제 집무실 보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 샤워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아주 예. 작게 어떤 그 수면 어떤 공간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잘못된 충성심에서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당시의 경호처장이었으니까. 네. 지금 이 그 김용현 경호처장이 이것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걸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고 예. 또 골프 연습장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반려견 수영장 여기에 이제 사우나 시설까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검이 빨리 신속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요.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들어온 소식이 비상계엄 사태로 이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액은 1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최소한 네. 금액을 떠나가지고 일단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파면을 한 거고 법원은 국민들이 당시에 짧은 시간이지만 겪어했던 고통은 뭐 10만 원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더 곤란스러워진 거는 보십시오. 물론 계엄에 대해서 옳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었을 뿐이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법원조차도 국민들의 이 말하자면 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계몽령이라는 말은 더 이상 붙일 데가 없다는 의미가 된 거예요. 앞으로 계몽령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박물관으로 가고 그다음에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져야 될 단어가 됐다라는 게 법적으로도 여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뭐 10만 원 했다고 이제 이 금액이 크다 적다 이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국민에게 위자료까지 정신적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했던 만큼 앞으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계몽령이라는 말은 절대 꺼내서는 안 될 단어가 됐다. 저는 그게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든 어쨌든 이렇게 의미가 부여됐다고 저는 봅니다. 재판부는 공포와 불안, 수치심, 고통이 명백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특검 관련 소식도 살펴볼 텐데 오늘 김건희 특검이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모친하고 오빠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내용 이것이요. 김건희 여사 소환을 이제 8월 5일쯤에 그때 들어오라고 했었죠. 그러면 오빠하고 어머니까지 했다는 건 거의 다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실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지금 혐의가 16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최근에 무슨 뭐 공천 전당대회 당원 개입과 관련된 그러니까 특정 종교와 이런 것까지 하면 뭐 17개, 18개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 어머니 모친과 오빠와 관련된 이런 혐의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90% 정도 이미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증거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김건희 여사 나중에 불러가지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이 지금 사저에도 2번째로 들어갔고요. 그러면 굳이 오빠하고 어머니 집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그게 김건희 씨가 거기다 무언가를 숨겨놨을 가능성? 이걸 대비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전화기를 사람이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건 이거 쉽게 못 버립니다. 왜 누가 어디서 찾아가지고 잘못될까 봐. 그래서 보통은 지인들에게 맡겨놓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 명태균 씨도 누군가에게 맡겨놨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증거들이 아마도 최은순 씨라든지 오빠라든지 오빠의 자택이라든지 그런 데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의 휴대폰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또 단서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검이 나름대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이제 가족까지도 특검이 강제 수사를 하는데 최승표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영장 남발, 이른바 남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좀 특검이 좀 그런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계한 전 해병대 사령관, 그다음에 김용대 전 드론 전 기각됐죠. 다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그러다 보니까 좀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꾸 법원이 이렇게 영장 기각하면 당신들도 우리가 손볼 거야라고 법사위원장이 그 얘기했다 지금 역풍을 맞고 있거든요. 아니 재판부가 영장 발부하는 거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어쩔 때는 잘했다고 칭찬하다가 지금 특검이 좀 과하게 하니까 좀 재판부가 제지하는 걸 가지고 여권이 손보겠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장이라는 거는 정말 최소한도로 원래 특검 자체가 말하자면 이게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하는 그게 특검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그렇게 제한적으로 그 특검의 수사 범위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영장 청구도 좀 말하자면 정밀 타격 형식으로 해줘야지 마구잡이로 그냥 어디 뭐 우편함발하듯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 수사가 또 12월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검의 어떤 그 당사자들은 시간이 쫓긴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이렇게 불거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밀 타격 형식으로 하면은 법원이 왜 영장을 또 발부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균형 잡힌 앞으로 영장 청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강성필 부대변인 보기에 김건희 여사의 오빠나 모친이 어떤 혐의가 있어가지고 특검이 수사 뭐 소환을 한다거나 가령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 김건희 여사의 땅에 일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석연치가 않잖아요. 갑자기 이게
종점이 바뀌는 것들. 종점도 KDI에서 2년 동안 용역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또 JC가 2개나 생기고 근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친과 오빠도 소환하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정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친처 통정 매매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이 이제 김성교 국회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인데 당시에 뭐 양평 군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제 항의를 했는데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압수수색 마치신 걸까요? 의원님들이 대개 금요일 날 그 지역구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매주 금요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압수수색이다. 먼저 뭐 혐의는 별도로 하고 최선 편은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특검에서 압수수색했던 요일을 보니까 거의 금요일이에요. 이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만 월요일이고 나머지 전부 금요일인데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가 하는 말처럼 금요일이면 의원들 전부 지역 내려갑니다. 뭐 그렇죠. 오전이면 그렇죠. 다 내려가죠. 근데 지금 주말 행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금요일에 간다는 거는 의원의 저항이 없을 때 압수수색을 한다. 약간 편의성 측면에서 특검이 좀 고려했던 날짜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검이라는 게 영장을 발부할 때 그것이 굉장히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수사하는 거이고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원이 없는 실에 보좌관들만 있을 때 쓱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다? 뭔가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좀 뭔가 자기들도 압수수색 영장은 받았지만 뭔가 좀 이게 좀 썩 이렇게 또 떳하지 못하니까 후다닥 처리하는 그런 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왜 그 특검이 이래야 합니까? 차라리 월화수목 주중에 가서 당당하게 의원이 있을 때 가서 영장 보이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은 또 누가 또 털리지? 누가 또 압수수색 받지? 이제 좀 금요일마다 이렇게 악몽이 재현되면 그 지역구도 앞으로 못 가고 계속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아니 뭐 굳이 이렇게 5번의 압수수색 동안 4번이 금요일이었다는 거는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특검이 수사하는 기관이지 정치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애초에 의도가 그런 게 가만히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압수수색하는 거 보면은 저렇게 뭐 항의만 할 뿐이지 크게 뭐 물리적으로 뭐 충돌이가 나거나 이런 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압수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외성, 돌발성이에요. 예상하지 못할 때 들어와서 가져가는 게 압수수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 언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라든가 참고인이라든가 압수수색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를 배려하는 압수수색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도 아니 일을 수월하게 아니 그게 뭐 굳이 일을 벌립니까? 조용히 본인들이 압수수색하기 좋은 시간에 아니 우리 베트남전도 뭐라고 합니까?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장소에서 싸우는 것이 베트남전 승리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날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조금 뭐 도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선 평론가 지금 현직 의원으로 5번째 압수수색인데 정치인 입장, 공당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정치 탄압이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동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당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론에서 나오잖아요. 더더군다나 야당은 지금 의석수가 안 될 때는 국민 여론밖에 없어요. 이를테면은 지금 국민의힘 여론조사에 뭐 ARS든 뭐 갤럽 조사 방식이든 한 30%, 40% 나온다고 보십시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때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제한적으로 가자. 아주 그렇겠죠. 필요한 것만 하자. 이렇게 되는데 뭘 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방어선도 지금 치열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팔짱 딱 끼고 뭐 특검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기댈 수 있는 건 국민 여론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대우를 정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전당대회도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특검들이 이렇게 좀 무도한 정치 공세라고 항변할 때도
국민들이 동의해 줄 수 있는 만큼 빨리 내부 전열을 정비하는 게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이제 유튜브 기반의 매체들도 출입 기자단으로 등록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다소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버를 취재를 허용하게 할 것이냐는 약간 어폐가 있는 발언 같아요. 취재라는 언론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유튜버가 아니라 이제 1인 미디어 중에 예를 들면 책임성 있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정보통신수단을 활용하면 출입 언론들을 소규모로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 일단 새로 가입된 매체들을 보면은 김어준 씨의 매체가 있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상호의 고발 뉴스. 그러니까 친여 성향의 매체만 들어간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요. 일단 최소영 평론가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이게 전문가잖아요. 사실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 제가 춘추관 대변인실에 가 있으면서 그렇죠. 제가 출입기자단을 관리하던 그런 제가 직위였는데 저도 이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론 언론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층하를 두거나 뭐 매체의 힘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닌데 이를테면 이제까지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5년 이상 출입했던 기자들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단이 투표를 정해가지고 풀단에 허용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밖에서 저희가 강제하지 않았어요. 언론사의 자율 간사단의 합의에 따라서 우리는 지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대통령실 지시라는 거잖아요. 뭐 이규현 수석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간사단이 협의하지 않고 지금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오는 거는 이거 꽂은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꽂은 데가 뭐 김어준, 그다음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상호의 고발 뉴스 대표적인 이른바 진보의 유튜브 스피커, 그러니까 유튜브는 아니라고 하지만 1인 미디어고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팩트체크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공정보도의 균형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만한 인력과 취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이런 언론, 그러니까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 출입을 허용해 준다? 이건 약간 특혜성이 있는 거죠. 제가 과문하지만 조금 추론해 보면은 갑자기 이게 정권 초도 아니고 지금 한 벌써 2달 가까이 된 시점에 이게 나왔던 이유는 이번에 제가 보기 청문 정국을 통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여론의 비판을 이재명 정권 초반에 잘 나가다가 이번에 굉장히 세게 맞았잖아요. 결국 이제 한 명 이제 지명철에 한 명 이제 자진 사퇴로 결론 났지만 우리 쪽을 엄호해주는 언론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내부 비판에서 나온 게 아닐까를 제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삐뚤어진 언론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의 정보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뭐 큰 언론사만 미디어를 독점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정보도와 균형 감각 이 두 가지 측면이 전대제자는 언론들을 대통령실에 출입시킨다? 상징성 있는 곳에 이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잘못하면은 소탐대 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 출입기자단이 되면 뭐 도대체 뭐가 바뀌길래 그러느냐 하시겠지만 일단은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사전에 공유받고 또 수석이라든가 비서관, 행정관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 순방을 하면 동행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 권력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권력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는데 반론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도 그 언론 전문가시잖아요. 저도 첫 번째 직장이 대변인실이었어요. 아,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터넷 언론사들을 우리가 기자실을 만들어주고 출입을 하게 줬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저항이 셌었습니다. 근데 시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 흐름이 유튜브 기반으로 한 언론사들이 지금 많이 국민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주변 지인들한테 유튜브 좀 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저희 이재명 정부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처럼 뭐 언론사를 마음에 안 든다고 비행기 동행 그 순방에 안 태우고 특정 언론사하고만 인터뷰하고 저희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다양한 언론이라든가 다양한 매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시대 흐름에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오늘 좀 설명을 듣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 같은 경우는 저희도 신청을 받고 그 과정은 다 끝나고 간사단 선정까지 기존의 방식과 거의 다름없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준에 맞는 나름의 그 엄정한 기준을 갖춰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출입 언론사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규원 홍보수석의 입장을 보면은 보수 성향의 매체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최소영 평론가님, 보수 성향의 1인 매체, 유튜브 기반의 매체들도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면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세요?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갑자기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검토해 보겠다는데 제가 검토해 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해줄지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너무 급박한 결정으로 자꾸 보이는 것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으면은 원래 이런 것들의 과정들은 내부에서의 그 논의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동료 출입 기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출입 기자단의 판단이. 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 했던 분들의 경험도 있잖아요. 저도 그 해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정보를 독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여기에 그런 어떤 질서와 그런 관행들이 정립되지 않으면 혼선을 빚게 되는데 이게 고스란히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실에 또 말하자면 그 좀 일의 능률성 저하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국민들이 정보의 혼선을 좀 받는 데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보기에 균형을 잡아주겠다는 건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게 1인 매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준을 허용할 건지 저는 이것부터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꾸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보도 실적과 취재 역량 등을 감안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말하자면은 오버된 뉴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본인들이 뭐 사과했다는 거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데이터로 봐야지 이 두 가지만 딱 놓고 한다면 전 여기에 그 허들을 통과할 언론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대승적 차원이라 그러면 좀 더 정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공격도 하는 것 같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후보자 문제 관련해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언론이 공격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주장이 부각이 되고 자기 성향에 맞는 친년 성향의 매체만 넣은 거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 뭐 유튜브 기반의 언론사도 신청을 하면 받겠다. 근데 저는 오히려 솔직히 이런 유튜브 기반으로 한 언론사들이 쉽게 말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따지고 보면 더 한 발짝 깊이 들어가면은 여당에게 더 안 좋다고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유튜브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점점 레거시 미디어와 같은 어떤 품격이라든가 정형화된 거라든가 어떤 룰을 지켜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더 어떤 본인들이 쉽게 말해서 친여 성향이다 그런 성향을 드러내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보수 뭐 유튜버들이 뭐 어떤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추어가지고 대통령 출입한다. 그러면 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과 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양 정당, 양 진영에게 저는 공이 똑같이 그 적용만 된다면 문제 없고 이건 시대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방점을 찍은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y tried to kill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nough was enough. And I said, let Trumpomania run wild, brother. Let Trumpomania rule again. Let Trumpomania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세 분과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헐크 호건의 영상을 준비해 드렸는데 71살의 나이로 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뭐 전설적인 프로 레슬러로 불리는 분이죠. 헐크 호건인데
김유진 아나운서 아세요? 저는 모르죠. 솔직히 경기를 본 기억은 없고요. 네. 워낙 이제 아이콘적인 인물이니까 여러 예. 매체를 통해서 언급됐던 그 이름만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템 보고 공부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사망을 했을까요? 사인은 심장마비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이 헐크 호건이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굉장히 프로레슬링 선수 중에서도 간판 스타로 활약을 그랬죠. 해왔고 예. 말 그대로 누구보다도 활력이 넘치는 그런 캐릭터를 가졌던 인물이라서 이번 별세 소식이 더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웅혁 교수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헐크 호건. 네. 어떤 인물로 기억이 좀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군 방송을 뭐 통해서 뭐 저 이렇게 가끔씩 전부 다 더 오래. 네, 뭐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제가 뭐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예. 그냥 느낌상은 무엇인가 그 선악의 구조에서 악당을 이렇게 제압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좀 기억이 되고 다만 이제 너무 그 당시에 우리 정서로 봐서 너무 조금 그 과도한 쇼맨십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m가 넘는 그런 건장한 몸짓 그리고 그 무엇인가 그 관객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이 있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금발 아저씨 같은 이제 그런데 무엇인가 쇼맨십을 뭐 즐기는 그런 대단한 엔터테인먼트의 지금 길을 새롭게 열고 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슬링 그러면 그냥 또는 뭐 권투 그러면 서로 이기려고만 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무엇인가 흥을 돋구면서 아주 새로운 스타일의 쇼를 잘 보여주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저 퍼포먼스가 트레이드 마크죠. 그러니까 대단한 엔터테이너였는데 뭐 프로레슬링뿐만 아니고 뭐 영화, 뭐 방송계까지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프로레슬링계에서는 뭐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간판 스타였지만 이런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링 밖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본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쇼를 포함해서 TV 프로그램에서 다수 활약을 하기도 했고 영화계에서도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이 역할일 것 같아요. 영화 로키 3에서 이 주인공인 복서 로키 발보아 그러니까 실베스타 스텔론과 대결을 펼치는 프로레슬러 역할이었죠. 썬더립스 역할로 그런 것도 있었나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명장면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주연으로 나섰던 영화도 있었는데요. 예. 죽느냐 사느냐 이 영화 역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고 전해집니다. 예, 뭐 영상에서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헐크 호건 하면은 요 수염하고 이 셔츠를 찢는 게 뭐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이 색깔 티셔츠도 노란색, 빨간색 색깔이에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강렬한 퍼포먼스와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굉장히 내리가 박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프로레슬링의 세계화 대중화에 가장 앞선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렇게 찢는 퍼포먼스, 요즘 같으면 뭐 상남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미국 성조기 색깔을 뭐 상징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24인치 비단뱀이라고 불리는 이 팔뚝 있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로서 상징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배우 그리고 선수들하고도 이제 경기를 치른 장면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드웨인 존스하고도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경기를 남기기도 했었고요. 특히 더 로그로 유명한 그 드웨인 존스하고 맞아요.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프로레슬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날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프로레슬링의 대중화, 인기에 뭐 기여한 측면이 혁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웅혁 교수님, 뭐 링 안에서는 영웅이었는데 링 밖에서는 좀 사생활 문제, 좀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생활 문제, 그 더군다나 뭐 인종적인 그 편견에 의한 그 발언도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그 사생활과 관련돼서는 그 가까운 지인의 또 아주 가까운 지인을 사실은 이제 성폭행을 했던 이런 그 사실과 그 영상이 사실 이렇게 등장하게 돼서 그 치명적인 이미지에 대한 손상이 있었고 비록 그 소송과 관련돼서 이 영상에 대한 노출과 관련돼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이미 한번 이렇게 무너진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 2015년인데 조금 전에 설명한 2012년에 있었던 일인데 2015년도에는 물론 그 전에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그 딸이 사귀는 그 연애의 대상자가 흑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그 인종적 차별 발언을 사실 했고 또 본인이 그 이야기하기를 나는 어느 정도 인종 차별주의자다. 인정을 했네요. 네, 이렇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저기 그 미국 같은 그 다민족이 그 사는 그런 사회, 더군다나 법에 의해서도 인종이라든가 나이 같은 것에 차별적 행위가 있게 되면 이건 엄청난 그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본다면 그 이 링 안에서는 그 세계 레슬링을 선도하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실상 일상생활에서는 상당히 그 반사회적 또는 비판을 받을 만한 논란적 언동을 많이 한 인물로 요약될 수 있겠죠. 사실 헐크 호건은 방송을 떠나서 제가 기억에는 저번 미국 대선 선거운동 유세에도 등장을 했는데 그만큼 정치색이 뚜렷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였기도 하고 공화당 그 전당대회 때 연설을 했었죠. 그 연설의 내용도 우리는 지도자이자 나의 영웅인 검투사와 함께 미국을 되돌리자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마니아들을 상대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도 인연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88년에 레슬매니아 그 경기 당일 함께 찍은 사진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 경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 트럼프와 런닝메이트가 돼서 내가 부통령으로 출마하고 싶다 이런 발표를 할 정도로 트럼프의 극렬한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정책을 피고 있는데 거기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인연도 있고 워낙 대중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추모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가장 거대한 마음을 가진 마가,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자였다라면서 그가 남긴 문화적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가 벌써 구립다. 이런 추모의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마이클 존슨 미 하원 의장 역시 애도글을 남겼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항상 그를 거인으로 보았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배우 브룩 실즈의 경우에는 SNS에 과거 헐크 호건과 팔씨름을 하는 모습을 찍은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추모글을 남겨서 좀 집중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아까 로키 3에 출연했다고 말씀드렸던 배우 실베스타 스텔로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했고 그의 놀라운 기술 덕분에 영화가 훨씬 특별해졌다라면서 헐크 호건을 향한 고마움과 그리움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오전에 인천 송도에서 벌어졌던 사제 총기 사건의 경찰의 수사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기존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하고 좀 상반된 내용도 있고 그동안에 이 60대 남성 아버지가 주장했던 것이 배척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요. 아들이 지원금을 끊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동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근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서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왔는데 지난해 어떤 시점부터 이 급여가 끊겼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생활해 왔다고 하고 또 아들이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서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지목된 회사 측에서 즉각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피해자는 본사 직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회사 측은 계속해서 이번 사건과 회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가족 회사에 이름을 올려서 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국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범행 동기는 계속 아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가정 불화가 있어서 이런 것으로 피해자 탓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 점이 이번 범행 동기 하나의 특색 같은데요. 모든 것이 이제 그 나의 책임이 아니고 외부에서 원인을 그 제공을 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알려진 진술을 좀 분류하게 되면은 지금 그 생활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점과 또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물질적인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생활비에 대한 지급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불만인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정적 그 불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배신을 나는 그 당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은 이것에 대한 온당한 정당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당화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합리화와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가 바로 아들에 대한 직접 공격과 또 자신이 묵었던 그 장소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방화, 이것을 결국은 요약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 이면에는 예. 사실상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가족이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이제 입장인 거죠. 예. 이제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지금 그 가족의 입장문 발표의 그 행간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혼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8년 전까지 모든 것을 다 숨기고, 왜냐하면 아들에게 좀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런데 어쨌든 출가를 하니까 이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것을 아버지는 모르게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상 가족 입장에서는 배려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리를 보게 되면 이 아버지는 나만 빼고 이혼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족끼리는 공유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건 상당한 소위 말해서 배제와 나를 한 곳으로 이렇게 제외시켰던 그러한 이 배신감도 사실상 가정 불화로 본인은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지속적인 그 생활비에 관한 불만의 그 토로도 왜 갑자기 이렇게 끊느냐라고 하면 이 물질적인 배신을 했다. 그렇다 본다면 나는 여기에 정당한 응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적 구조가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 말도 조금 의심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전처하고 아들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끊은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냈거든요. 상반돼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제 밝혔는데요. 일단은 전처도 지원을 했고 아들도 지원을 했고, 어떨 때는 중복해서 지원을 했고 지원을 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왜 이런 살인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요. 경찰은 일단 피의자가 지원이 끊겼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 시점이 좀 불명확하다라고 합니다. 금융계좌를 분석해서 시점을 확인하고요. 특히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를 통해서 실제의 동기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얘기하는 건 오히려 두 사람이 겹쳐서 지원을 하기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물론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 부분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피의자가 얘기하는 거지, 경찰은 그 얘기를 일단 듣고 다른 원인을 또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살인 용의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만약 경제적인 지속이 계속되었고 끊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금융 정보를 파악을 해서 판단해야 될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계좌 같은 거를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지속적으로 생활비가 입금이 됐는지, 그리고 1년 전에 이후부터는 정말 단절이 됐는지, 이거는 결국 이제 개인의 금융 정보를 파악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아마 그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이 살인 용의자의 진정한 범행의 동기는 무엇일까? 제가 그 판단을 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부인과의 권력 불균형에 관한 무엇인가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속성은 상당히 그 권위적이고 오히려 자긍심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것이 하나의 그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 이 사건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가정폭력, 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가정학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범죄자의 그 특성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그 장악하고 유지를 하고 이와 같은 권력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다 본다면 이런 그 권력 불균형을 극단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의 응징,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의 처벌, 그렇다 본다면 이 상황 자체가 그래도 원래 옛날처럼 균형적인 상태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왜곡된 이 권력 추구적 범죄자의 특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오늘 경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진 부분이 무려 이 범행을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8월부터 총열에 쓸 파이프라든지 이런 총기 제작에 필요한 필요 물품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약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대상이 지금 친아들 내지 가족들이었던 거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런 총신이 쓸 총열로 쓴 파이프 같은 거를 구매한 시점이 1년 전이다. 그러면 이거 교수님, 잠재적으로 그런 말씀하신 심리적인 게 작용을 하다가 1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은 그것이 하나의 그 잠재적인 가정 간의 그 갈등이 잠복되어 있다가 그 일이 하나의 그 촉발 요인이 되었고, 그러면 이 촉발 요인에 대해서 이제 행위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이제 무려 1년 동안 이제 걸렸던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1년 동안이나 그렇게 준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범죄자들은 이 상황 자체를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일상생활의 하나의 그 심리적 생존 과업으로 이제 삼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생존 과업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응어리진 이것을 해소하는 그 방법과 실제로 이 물건을 찾고 그다음에 그 철공소에 가서 제작을 하고 이거를 뚫고 이런 하나하나의 그 과정 자체가 본인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오히려 간접적인 사전적인 만족감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지금 꽉 차 오르는 나름대로의 응징과 복수심과 분노 자체가 나름대로 릴리즈, 해소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되기 때문에 그 과거에 계속 사람을 살해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도 자신의 그 맞춤형 장비 장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개조하고 또 그것을 더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본인의 그 생각 속에는 어느 날 오게 되면 결정적인 나의 결단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생존 과업으로서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그 치밀한 제작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평가합니다. 예. 범행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 60대 남성이요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무려 밖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머물렀다는 거예요. 차량에서. 이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겁니까? 일단 이때 피해자는 총기를 싣고 온 렌트카 안에서 실제로 진짜 범행에 나설지에 대해서 갈등을 좀 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고민을 끝내고 나서 범행을 결심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온 즉시 문을 열어준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곧바로 총 2발을 발사하는 범행에 나서게 됩니다. 예, 아들 집에 들어서자마자 총을 발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 교수님, 1년을 준비하고 이 차 안에서 30분, 40분을 소비한 거는 또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내면의 뭐 갈등적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다른 측면에서 지금 그 준비해 온 그 총신, 탄환 그 자체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했을 가능성이 전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날이 가장 중요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날이기 때문에 1년의 그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던 그런 시간으로 30분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동안에 심리적으로 내면에서 아들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갈등을 한 것이 아니고 범행에 쓸 장비를 손질했는데 시간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저는 왜냐하면은 이미 어느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나의 아들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제거하고 처벌을 해야 할 그러한 물건 같은 존재로 생각할 가능성이 컸던 거죠. 그것을 방정할 수 있는 것이 초인종이 눌려서 문을 여는 순간 바로 공격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 역시 일종의 공감력, 나의 아들 그 감정보다는 내가 이날을 기다렸고 내가 응징하는 공식적인 처벌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 최종적인 그 장비 장구를 점검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아마 그 이 장비 장구 안에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왜냐하면 이 사제총 자체가 일회용이라고 지금 경찰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4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1회에 한 발씩 그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일정한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모두를 해치려는 계획이었으니까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 뭐 사이코패스 검사 이런 거는 필요가 없나요? 그러니까 결국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상 동기 또는 공감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이한 성격을 파악하는 하나의 그 측정 도구인데 사실은 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예를 들면 정상인에도 사실은 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성공한 CEO나 성공 예술가에도 나타나는 뭐 그런 이제 특성, 특별한 성격 구조다. 그리고 이것이 사이코패스
이냐 아니냐가 뭐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죠. 이런 일이 어떻게 어떤 연유로 생겼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예. 이것이 그 법적인 뭐 증거로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뭐 어쨌든 우리의 사회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이코패스가 어느 순간에 특별한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범죄가 생기게 되면 꼭 이것을 검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 해외에서는 이제 그보다는 오히려 유죄가 다 확정되고 나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도대체 이와 같은 이 심리를 임상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처음에 그 도입될 때 뭐 조금 좀 왜곡된 상태로 도입이 돼서 무조건 사이코패스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예. 또 범행 당시에 유저 측 얘기로는 아들뿐만 아니라 참석자 모두를 공격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 수사에서도 이 부분은 맞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석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유족 측의 진술은 다릅니다. 이날 아들을 향해서 총을 쏜 뒤에 가족들이 방 안에 숨으니까 이 숨어있는 가족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윽박을 지르면서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문을 열지 못해서 범행에 나서지 못했던 것이고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며느리의 지인이 같이 있던 지인이 집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 지인에게도 총을 격발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 불발이 되면서 이때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유족 측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경찰은 지금 이 피해자가 당시에 다른 사람들 역시 해치려는 목적이 있었다.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 이럴 거는 살인 미수죄 이런 혐의도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살인죄 한 건 그리고 살인 미수와 관련해서 총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우리 사건 살인죄와 관련해서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사건인 경우에는 무기징역형까지 굉장히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인명 경시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명을 무참히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빼앗으려는 시도가 있었을 경우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며느리, 손주 2명 그리고 지인인 가정교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가정교사를 추격하고 총기를 겨누었다는 점, 더군다나 숨어있던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서 문을 열려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웅혁 교수님 애초에 이 사람은 그 아들 집에 갈 때부터 이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갔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그 큰 틀에서 그 마음속에 이제 지도를 이제 그린 상태에서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 가부장적 그 권위 자체를 계속 이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극단적인 욕구가 도망가는 가족까지 쫓아갔던 이런 모습으로 그 해석될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하나가요. 이제 본인이 살고 있던 집에 인화성 물질 폭발물을 설치를 했는데 왜 설치했는지도 경찰이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색을 정리할 목적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당초 알려졌는데요. 이걸 두고서 그렇다면 폭발물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단순히 자택에 있는 자신의 이 생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폭발물을 설치한 것이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앞서서 피의자는 체포 이후에 범행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미사리나 한강 쪽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이런 사실도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게 그게 누구의 흔적이냐가 문제인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흔적을 지우려고 하면 결국은 그 아내 명의로 그 아파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응징과 그 자체에 대한 그 처벌 그리고 이거 자체를 완전히 소고하야겠다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이제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보고 싶었던 이런 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모습 자체가 방화이기 때문에 방화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왜곡된 형태의 카타르시스죠. 즉 지금까지 그 쌓였던 그것 자체를 완전히 그 해소하고 그것을 그 보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응원해졌던 물론 이게 다 왜곡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이제 목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오랫동안 살았던 그 공간 자체도 결국은
이 전처의 제공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내가 권력적으로 불균형된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타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족 학살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 장소는 그렇게 극적인 상태로 세상에 알리고 나의 극단적인 상태는 한강이라든가 하남 쪽 미사리에 가서 최후를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속의 계획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진술했다는 뭐 한강이나 미사리 쪽에서 생을 마감하려 했다. 이 진술은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다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까운 의미 있는 타자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을 하고 나서 예. 본인도 사실은 이제 그 목숨을 이렇게 스스로 이제 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곤 이제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큰 그 틀에서는 이와 같이 나의 권위를 다시 그 회복시키고 권력 불균형을 정상적인 것으로 역전시키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가족 전체에 대한 처벌이다. 이것은 이제 응징으로서 타당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심리 구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이번에 공개된 내용 중에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 피의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는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날 괴롭혀서 이것도 본인의 정당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이제 중화 기법, 소위 말해서 이 합리화 또는 명분을 이제 찾는 것이고 예. 이 원인 자체를 외부 귀인, 외부 탓으로 그렇죠.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정말 이 정도로 착한 사람인데 이런 착한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정도면 외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것이 아마 가족에 대한 무엇인가 불만과 배신을 원인으로 삼는 것인데 착한 사람이 이렇게 할 정도면 이것은 가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은 애둘러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핵심적인 그렇죠.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예. 하는 항변 아닌 항변이 아닌가 보입니다. 손재임에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조금 늦었던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피해자가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경찰 특공대 진입이 1시간 정도 이제 지연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경찰에서는 신고 접수 당시에 이제 피해자의 이제 가족인 며느리겠죠. 또 피해자 기준으로는 아내가 이 가해자가 총 가지고 집에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총기를 가지고 집안에 있을 경우에 혹시 불미스러운 어떤 2차 총격이라든가 또 경찰에 대한 사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냐고 좀 늦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CCTV를 즉각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 피의자가 집에서 이탈해서 나간 걸 알았다라면 조금 더 일찍 진입을 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아쉬운 지적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가족들이 추가적인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사건은요. 강원도 태백의 한 야산에서 신체 일부가 손상된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강원도 태백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외진 곳인데 이게 어떻게 일단 발견이 된 건가요? 네, 일단 지난 21일에 태백의 한 마을 주민이 버섯을 캐려고 산에 예. 올랐다가 이렇게 시신 한 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시신이 발견된 것이 마을과 직선거리로 800m 정도, 그러니까 꽤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평소에 발길이 좀 닿지 않는 그런 외진 곳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시신이 더 늦게 발견된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마을에서도 800m 떨어진 아주 외진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원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신원 확인이 힘들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발견된 시신이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문을 통해서는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신체 일부가 훼손된 시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시신에 머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손재임 시신 발견 상태를 보면은 사망 아니면은 뭐 유기 시점이 한참 전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었고 장화를 착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냄새가 나지 않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라고 했던 것을 추정했을 때 예. 일단 사망 후 상당 시간이 경과됐을 것이라는 게 지금의 추정이고요. 현재 경찰이 국가수와 관련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정밀 감식과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머리 부분이 없어진 것은 혹시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 실종자 수배령을 내려서 DNA 확인 작업을 거쳐 신원 확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국 교수 이거는 명백한 살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할 수가 이제 있는 건데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머리 부분을 이제 찾는 것이 제일 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주변에 100m, 200m 인근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범죄의 연관성이 크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네. 왜냐하면 있다라고 한다면 일정한 뭐 스스로 목숨 끊든 아니면 뭐 사고든 그런데 그 위치 자체가 동물 등에 의해서 이동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그 강력 범죄의 그 가능성을 유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있고요. 또 지금 일단 그 외부적인 그 검안 그 사안으로 그 신체 부분이 보게 되면 이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도구에 의해서 뭐 잘려진 것인지 뭐 그와 같은 이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개인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원을 파악해야죠. 그래서 혹시 그 실종자 신고에 관한 DNA 데이터베이스 이것이 또 중요한데 또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것과 이제 같이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사망 그 시점도 이제 추정이 좀 중요하겠죠. 일단 외부적인 의류는 그 겨울이니까 뭐 겨울 뭐 12월 전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최근에는 그 법과학이 많이 또 발전을 돼서 이 법 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놓여진 그 수풀이 이를테면 주변하고 같은 크기로 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1년 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확 적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12월 전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사망 시간 추정에 과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